Helicopter landed on the roof of the Parliament building. 본 헬리콥터가 또 국회의사당 지붕에 또 갔었네요. 또 갔었다고 또 설명하시네요.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흘러갔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정부에 의해서 선포가 된 계엄이 불과 6시간 만에 이렇게 빨리 불결되었는지 나는 미국인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자, 미국에서도 계엄령은 있어 왔어요. 자, 그리고 계엄령보다 훨씬 더 많이 선포가 되었던 게 비상사태였습니다. 계엄령이 마셜 러라면 비상사태는 State of Emergency라고 해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학을 공부했고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쓴 김상조라고 합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자, 12월 3일 밤 10시경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어서 새벽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걱정 어린 문자들을 미국 지인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니까 미국 정부의 반응은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반응이 좀 있었고, 자, 그 다음에는 한국이 미국과 오랜 기간 이어져 오는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아주 밀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리고 한국 정부 당국과 꾸준하게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다라고 좀 듣고 있습니다. With the late night announcement from President Yoon.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I hereby declare an emergency martial law in order to defend the Free Republic of Korea from the threat of North Korean communist forces and to eradicate the shameless pro-North anti-state forces that are depriving our people of their freedom and happiness. 북한과 반국가 세력에 대항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This measure is necessary to safeguard our constitutional order of freedom. 그래서 헌법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It would appear the US was not given any advance notice of President Yoon's statement. Within minutes of 방금 이렇게 BBC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한국 정부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적은 것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minutes of it appearing, the army had announced the suspension of all parliamentary activity. Protests, they said, are banned under threat of arrest, and the media was censored according to martial law. But that had not stopped thousands of protesters coming out onto the streets, nor did it stop the opposition lawmakers from fighting their way into the National Assembly. 수천 명의 시위대들과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그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위를 좀 했다라고 나오네요. Past soldiers and police who tried in vain to prevent any access. An army helicopter landed on the roof of the Parliament building. 본 헬리콥터가 또 국회의사당 지붕에 또 갔었네요. 또 갔었다고 또 설명하시네요.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흘러갔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댓글들을 보니까 인상 깊더라고요. 세계 최단기 계엄령이었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댓글 남긴 게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인상 깊었던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의해서 선포가 된 계엄이 불과 6시간 만에 이렇게 빨리 불결되었는지 나는 미국인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우리는 또 빨리빨리 문화가 더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또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인상이 깊었고,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권 분립에서 견제와 균형이 잘 밸런스를 맞춰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준 좋은 예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댓글이, 민주주의 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게 독재가 되었다가 깨고 보니 다시 민주주의가 돼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댓글도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엄령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놀랐지만은 이 모든 게 한국 사람들 특유의 무슨 빨리빨리 문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짧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BBC나 CNN, The Guardian 같은 외신 기사들을 쭉 보니까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한국이란 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황폐화된 그 상태에서 오늘날에 10대 경제 강국을 이루어야 되는 나라고, 그리고 문화 강국을 만들어낸 저력 있는 국가라고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 한들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주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글들도 상당히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어떤 계기들, 결국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물론
그런 우려들도 있죠.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한반도 리스크를 언제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한반도 리스크 더해서 어떤 정치적인 불안 상태가 온다면은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겠죠. 그거는 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사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시각이고, 제가 제 미국 지인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너를 언제나 걱정한다. 코로나 때도 그때 처음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와가지고 한국 처음 왔을 때, 그때는 미국을 강타하지 않았을 때 미국 지인들이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를 많이 보내줬었어요.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코로나 상황을 당했지만은 제일 먼저 슬기롭고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선도적인 국가가 되었잖아요. 결국 그런 모습들을 언젠가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적어도 제 미국 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문 기사들은 많이 보였죠. 군이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서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제 대치하는 그런 사진 모습들도 이렇게 많이 보였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군이 국회의사당을 가서 시민들과 이제 대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저 나라가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되게 걱정스럽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도 겪고 그것도 이겨냈고 그러면서 민주화를 이뤄낸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들이 걱정하는 그 이상의 새로운 변화된 탄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저 석사, 박사 그 10년, 석사 3년, 박사 7년 했는데 그 10년 동안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인데 언제나 가끔씩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본인도 이제 유태인이시지만은 유태인들이 보기에 정말 유태인과 비슷하게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는 본인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어제 우리나라는 밤이니까 미국은 낮이겠죠. 갑자기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뉴스를 보시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에 마셜 러가 있으니까 이제 아이고, 상조도 이제 서울에 살고 있을 건데 불안해서 또 무슨 일이나 있지 않을까. 북한에서 핵무기 미사일 발사 실험만 해도 걱정이 돼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받았는데 그분 말씀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이 어려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력 있는 사람들이다. 난 그래서 너나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 기도를 한다. 기도의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매번 받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요. 또 어떤 지인들은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왔던데, 또 전쟁 날까봐 또 걱정이라고, 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또 북한이 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든다고. 그래서 어떤 지인은 한국에 오고 싶은데 혹시 한국에 전쟁 날까봐 오는 게 또 주저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남북 대치 어떤 상황과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외국에서는 그 전문을 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계엄령이 이제 선포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원래 기본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 상태에는 국가가 거의 마비될 수 있는 준전치 상태가 올 때 군이 모든 행정권, 치안권을 가져가서 법 집행도 군사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게 계엄령인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미국에서도 계엄령은 있어 왔어요. 그리고 계엄령보다 훨씬 더 많이 선포가 되었던 게 비상사태였습니다. 아까 영어로 말씀드렸는데 계엄령이 마셜 러라면 비상사태는 State of Emergency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가 1991년 LA에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우리 교포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 방위군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무질서 상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선포를 했던 게 비상사태였습니다. 군대가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비상사태 하에서 동원된 주 방위군이나 군인들은 질서 유지 또는 재난 상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게 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비상사태는 주로 주지사들에 의해서 많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계엄령, 마셜 러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시 상태 때 이제 선포가 된다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남북 정전 때 수도인 그 워싱턴 DC,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가 혹시 남부 연합군에 의해서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계엄령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반군들을 색출해서 처벌을 한다거나 그런 필요성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셨고, 또 미국에서 해장기간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던 곳이 하와이였습니다. 언제 이 하와이가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 의해서 진주만 습격이 일어나죠. 그때 하와이 전체를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제 군이 모든 행정,
정치권을 통제를 해서 야간 통행을 금지시키고 모든 사법 시스템이 군사법원으로 이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선포가 되었던 계엄령은 1944년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시행된 계엄령이 시행된 그런 곳이 하와이였습니다. 자, 그만큼 계엄령이 선포가 됐을 때의 어떤 사회 국가적인 상황은 뭐 내란, 뭐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거의 정상적인 어떤 정부의 운영이 이제 불가능해지거나 사회 구조가 거의 붕괴 위기가 왔을 때 그 질서를 제대로 복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시행이 되는 게 이제 계엄령이기 때문에 미국이 멀쩡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였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되니까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미국 국민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은 어떤 전쟁 상태가 왔을 때만 마셜러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데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대통령에 의해서 이 계엄령이 이제 선포가 되었나 그래서 상당히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 역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혈맹 관계입니다. 6.25 전쟁 때만 해도 미군 전사자가 거의 36,0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사를 하고 부상을 당했고 지금도 거의 28,000명에 가까운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미군 부대가 캠프 험프리인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혈맹으로 이어진 관계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떤 상점을 들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노인분이 점원이셨어요. 저보고 한국에서 왔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 한국에 참전 용사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유학을 온 게 참 신기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본인의 어떤 기억 속에 한국은 너무도 못 먹고 못 살고 전쟁으로 고아들 많이 있고 참 불쌍한 나라였는데 자기 거기서 자기 청춘을 바쳐서 이렇게 싸우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하겠지만은 참전 용사들도 많이 계시고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주둔해 왔다는 것은 그 미군 분들하고 또 국제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주해 가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십니다. 정말 미국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저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어떤 곳에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시고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여쭤보면은 남편이 미군 출신이어서 그분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이주를 해서 정착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맺어진 인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혈맹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떤 관계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너무 가난하고 그럼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냈냐면 우리의 노력 플러스 미국의 지원이 있었죠. 지금까지 미국이 어떤 제3세계의 어떤 원조를 해줘서 한국만큼 이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지원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꽃을 피웠던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독재도 겪었지만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민주주의 체계는 미국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미국식 민주주의가 그래도 잘 정착해서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제 있었던 계엄령에 더불어서 계엄령에도 계엄령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게 또 있으시면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